그 다음은 이제 활동이 상해 임시정부 활동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1918년부터 약 1920년. 이 상해 임시정부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1919년에 3.1 운동이 발생을 하면서 저게 자극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임시정부가 막 생기게 됩니다. 3월 21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고 4월 11일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런 걸 이제 밝혔고요. 또 4월 23일에는 서울의 임시정부를 또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일제하에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세 가지가 다 세 군데에서 생겼는데 이 세 군데 중에 이승만하고 안창호는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 임시정부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멤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을 그 세 가지를 또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세 가지가 별도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임시정부는 상해에 두고 의회는 상해 또는 연해주에 두고 그렇지만 이승만은 계속 이제 한성 정부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결국은 한성 중심을 따르긴 하지만 실제 기능은 이제 상해에서 하게 되는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6월에는 상해 임시정부 도사는 내무총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7월에 대한적십자회가 설립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부상병들이 생기면은 병들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대한적십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는 독립이라는 그 기관 즉 나중에 이제 독립신문으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세 가지 임시정부가 다 통합이 됐다는 이런 걸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에 독립선언회를 선언을 하고 독립운동 6대 사업과 방향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간호원 양성소도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에는 서간도에서 광복군 총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드디어 이제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승만이 상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수립해서 최초의 내각이 국무총리는 저 때는 이제 대통령이란 그런 칭호를 안 쓰고 국무총리라고 썼습니다. 내무총장의 안창호. 그 밑에 제가 다 외무총리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총장이 잘못된 겁니다. 외무총장, 국무총장, 총장입니다. 국무총리만 총리를 하고 나머지는 장관급은 총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임시정부의 개조 활동과 민족 혁명론인데요. 근데 이제 그 임시정부가 처음부터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상해로 오는 걸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에서 결성된 군사통일촉성회가 이승만의 독립운동 노선이 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썽이 생기니까 미국에서 오던 그런 그 대한인 국리회의의 송금이 중단이 되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이승만이 군사 무장 투쟁 노선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국무총리가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기능이 엉망이 되니까 도산 선생이 대안을 냅니다.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개최를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그 회의가 임시정부를 서포트하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를 하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세계 모든 한국 독립운동 세력이 참가하도록 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안에서 조금 이게 안정되지가 못하니까 외부의 힘을 좀 빌어가지고 스테이블하게 하려는 이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 무장투쟁은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박은식, 원세훈 등이 국민대표회의의 제의에 수용을 하고 상해 국민대표회의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해 국민대표회의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체계화되면 그게 점차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그런 영향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안하니까 이승만은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승만파에서 방해를 합니다. 사상적으로 좀 씌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절당하고 이런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장으로 피선이 됩니다. 그리고 21년엔 국민대표 회기 성회 축성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북경에 국민대표 회의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1922년에 여러 사람들이 개최 합의를 하고 그러면서 또 흥사단 원동치회의를 북경 지부를 설치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모임이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경비 문제가 이렇게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개최를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광복군 총영이 통군부로 확대 개변되면서 도산이 다른 그런 군 활동은 저런 건 이제 저대로 실패가 되더라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45세 때인 1923년의 1월에는 세계 70여 한국 독립단체 124명의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가지고 국민대표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뽑는데 역시 또 이걸 할 때도 창조파, 개조파 갈등이 아주 심하게 됩니다. 창조파는 전혀 새로운 정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개조파는 여태까지 있는 걸 좀 개조를 해서 고쳐서 한다. 이런데 이 두 양쪽 싸움이 아주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창조파가 득세를 하게 되는데 창조파는 결국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해체가 돼버립니다. 해체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니까 또 도산은 동명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학원을 해서 또 독립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독립운동의 기반 강화가 이게 자꾸 기반이 흔들어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강화 목적으로 하고 4월 달에는 상해 청년 동맹을 조직을 합니다. 근데 계속 이승만 파에서는 도산 선생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다, 사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미국이 비자 발부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국적을 바꿔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 그게 결국 무산되고 나서는 그 상해에서 남경으로 옮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명학원 이거 이제 또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동명학원을 설립을 합니다. 중등학교 영어 중국어도 하고 군사학도 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7세가 됐을 때는 미국에서 다시 서부 지역을 순방을 하면서 흥사당 활동에 대한 그런 점검도 좀 하고요. 동부 지역을 와가지고는 한국의 생활 상태에 대한 관찰도 하고 강연도 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도 방문을 해서 독립운동을 방한을 하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독립운동 자금, 결국 이제 자금 마련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런 조달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승만이 그 상해 정부에 대한 그 태도가 전체적인 그런 입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혼자서 너무 독단적으로 하니까 탄핵을 시킵니다. 탄핵을 시키고 2대 대통령에 박은식이 선출이 되고 개각제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국무령이 이제 국무총리죠. 근데 이제 정해졌는데 조각을 실패를 하고 다 실패를 해서 3대째 안창호한테 의뢰가 왔는데 안창호도 자신은 다른 또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안 하고 홍진이라는 자기 가까운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대 그걸로는 홍진이 맡게 되고 5대 그 대통령으로 김구가 맡게 되죠. 국무령으로. 그러면서 이제 민족혁명론이라는 걸 제창을 하는데요. 대혁명당, 당을 따로 만들어서 국가 정체성의 문제는 2차적인 거다 이거죠. 일단 통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을 정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혁명은 직접적인 완전 혁명의 정치를 의미를 하지 타협은 할 수가 없다. 즉각적인 독립혁명, 대동단결과 단일 대당 조직하고 대동단결 안에서 분업적으로 한다는 이런 큰 원칙들을 내세워가지고 민족 대혁명당, 민족유일독립당을 창당하는데 이제 적극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만들게 되죠. 대공주의 민족 유일 독립당 이런 걸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대공주의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하죠. 공공을 개인적인 사공보다 앞서는 것과 공익을 앞세우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민족 혁명은 민족 평등, 정치 평등, 경제 평등, 교육 평등, 평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게 흥사단의 상디민협하고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대공주의에 입각을 해가지고 공공을 제1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이죠. 대공에 의한 독립운동 통일론을 해야 되고 민족 완전 독립론입니다. 신민주주의를 건설하고 민족 대동 단결론, 민족 혁명 수행론, 모든 당파가 민족 독립 대공 복숭론입니다.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모든 그런 가치도 민족 독립 대공에 복속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평등주의하고 이런 그 대공주의에 입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그 이론을 제창을 합니다. 26년에 막내가 전체적으로 삼남 이녀를 두게 되는데요. 막내가 하고 그 다음에 좌파, 원세훈이 좌파였는데요. 좌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민족 유일 독립당 결성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대독립당 조직 북경 촉성회를 결성을 하고 상해에서의 사회주의 동맹과 유일 독립당 조직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통합이 되는 이런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무령 홍진도 이 유일 독립당 조직을 위해 가지고 사임한 후에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 홍진의 후임으로 국무령을 김구가 맡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 2월에는 국내 신관회를 결성을 하고 국내 유일 민족 협동이죠. 그러니까 한국 유일 독립당 그걸 상해, 광동, 무안 각 지역에다 만들었던 걸 또 이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1927년 11월에는 한국 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를 만들어줘서 각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촉성회를 다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1928년 코민테른인데 코민테른 12월 태제인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자들이 새로운 어떤 행동 지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회주의자들하고 민족주의자들이 함께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저기에서. 그래서 민족주의자들하고 통일전선을 하는 걸 중지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탈퇴를 해버리니까 통합 촉성회는 해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계속 뭘 만들고 해체가 되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해체는 됐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라도 민족 유일 독립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서 강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도 하는데, 뭐 이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일본 사람들의 그런 허위 정보에 의해 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하고, 회복이 되고,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는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부,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뭐 이런 게 이제 서로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실패를 했지만 만주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전체가 좀 통합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31년에는 한국 독립군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그게 전체적으로 다 실천되지 못했지만 만주 지역에서 일부는 이제 실천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한국 독립당 창당 및 한인 모범촌 건설 계획과 한중 이것도 또 새로운 시도죠. 그죠? 뭐 하고 잘 안 되니까 한인 모범촌을 만들고 중국하고 한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동맹군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상해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그 사회주의자들 이탈로 민족유일 독립당 결성을 실패를 했습니다. 물론 만주 지역에서는 일부 성공했지만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임시정부를 돕기 위한, 도와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 결성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그 프랑스 쪽의 마당로 보게리, 프랑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임시정부 판공처에서 정식 창당을 하게 됩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이동용이 맡고, 이사의 안창호, 김구등이 맡고, 자매단체로 다른 청년당, 애국부인회, 여자 청년동맹, 소년동맹, 이런 걸 이제 같이 좀 어우러가지고, 그런 그 독립당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이런 게 이제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래도 있는데 이게 기능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자체 내 분란도 많고 하니까 어쨌든 임시정부를 도와가지고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12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 독립당의 기본적인 정신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군사적인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하고 광복군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내용적으로는 합류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각각 독립적으로 조직과 세력을 유지를 한다. 이런 그걸 달아가지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근거지로 한인 모범촌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걸 근거지로 이제 한인 모범촌 건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흥사단 주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돈을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00 내지 2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총 생산물의 10% 정도는 토지 대금으로 납부를 하고 10년이 지나면은 자장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학교, 병원, 공회당, 필요한 기본 기관 시설은 다 갖추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체육도 장려하고 모국의 문화를 보존한다. 이런 걸 목표로 해서 한인 모범촌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만리장성 부근에도 알아보고, 남경 근처에 양자강도 알아보고, 길림 지역, 길림성 일대 송황연안, 필리핀, 파인즈 마일린, 이렇게 중국 내에서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 몽고 쪽 이런 데도 이제 다 알아봅니다. 적당한 장소. 굉장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제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항일 동맹군이죠. 그죠? 중국도 침략을 당했고 한국도 병합이 됐으니까 적어도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는 한일 동맹군이 만들어질 수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중 동맹군 창설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달에 국민당 제3차 전국대표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을 파견을 하고 거기에서 한중 양국 항일 동맹군 조직을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사령관으로 이청선 맡고 중국 항일군 평초에 호로군 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중 항일 연합군을 편성을 하게 되죠. 조선혁명당에는 사령관으로 양세봉이 맡고 중국에는 이춘륜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중 항일 연합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인촌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일부는 실패를 하지만 또 일부는 이런 건들 또 성공을 하면서 도선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고 순국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제가 저 사진을 3장을 지금 실어드렸는데 젊었을 때 아주 건강할 때 도산의 모습, 중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냥 그 얼굴에서 지나온 그런 여정이 그대로 그려지는,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가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때 이제 체포가 된 건 윤봉길 의사의 이거가 1932년에 일어나죠. 그죠? 근데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한테 일단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 의거를 하기 전에 김구가 하루 전에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전에도, 그죠? 하루 전쯤은 알려줬으면은 검거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고, 이유필,
이유필이라는 사람 집을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일제 경찰에 의해 가지고 압송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징역 4년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됩니다. 그건 대전 형무소로 이감이 되고요. 그때의 모습입니다. 대전 형무소에서 옥중 노역을 하게 되는데 위장병이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돼가지고 2월 달에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고 주거가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보산 근처로 가서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지었던 그 절터에서 암자를 짓고 송태 산장에서 응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년 2월 달에는 그 제한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몸이 돼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순행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힘드니까 12월 달에는 중국으로 탈출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또 37년에 59세 때 수양 동호회라는 이것도 이제 춘원 이광수가 회장으로 있던 계몽 어떤 협회인데요. 이걸 이제 또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또 안창호를 잡아갑니다. 실제로는 전혀 관여가 되지 않았어요. 관여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비밀로 해가지고 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종로경찰서에 유치가 되고 건강이 아주 악화가 됩니다. 이제 많이 악화가 되니까 12월 24일 날 병보석으로 나오고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병원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태가 악화가 돼서 결국 이제 3월 10일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일제가 장례식을 하도록 두질 않았어요. 딱 6명, 6사람만 연결식을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일제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가족들도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항상 이제 그죠? 무슨 이 독립운동이 이렇게 폭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참석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혀가지고 거기에 안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전 세계적으로 추도식이 일어났습니다. 3월 14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중국의 한구, 중경, 장사 뭐 등등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일어났고 LA, 멕시코, 쿠바 이런 등지에서도 추도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해나 남경, 북경 이런 데는 일본군 점령지가 됐으니까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지역인데 저런 데서는 추도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추도 물결이 아주 거셌고 중국 장사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장으로 추도식을 거행을 했고요. 항구에서는 조선민족 전선연맹 청년회의 추도 행사가 있었고 하와이에서도 추도회, 그다음에 미주 신한일보 주체가 돼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 추도 특별호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시티 교회에서도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도산공원에 계시죠, 그죠? 저기 도산대로 있는 거기에 도산공원에 망우리에서 모셔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상이고 기념관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교육자가 될 목적으로 미국에 갔다가 그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주의 한인 사회를 하나로 결집하는 이런 걸 했죠. 그리고 독립운동의 재정적 기초도 이걸 바탕으로 마련을 하고요. 나라가 이제 막 망하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인민의 독립군 같은 걸 기지를 만들어서 개척을 하는 이런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엄청난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가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많은 노력들이 결국은 목적은 임시정부가 활동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상과 이념 이런 게 분단이 되면 국민대표회의와 민족대운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념으로 뭉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는 자유,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죠. 그죠? 사회주의, 사회,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일단 다 접어두고 통합을 하고 독립을 하고 그 후에 나라의 체제를 정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런 투어도 많이 받고 이제 투서도 많이 받고 이승만 파에서 특히 이제 이런 투서를 많이 냈던 거죠.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나라를 다 독립도 하고 그 후에는 민족 평등, 정치 평등,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는 게 기본적인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년 동안의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민족혁명의 대하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민족 독립의 최고의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평생의 꿈이 독립이었고 이건 거의 그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분단으로 어렵지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돈산 선생이 세웠던 대공주의 이거를 잘 추구를 하면은 통일이나 민주주의의 성취나 이걸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결국은 본인이 살아 계실 때는 확실하게 성취는 하지 못했지만 이런 이념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 확실하게 성공적으로 시행된 건 없어요. 그죠? 계속 하면은 갈등이 생기고 실패를 하고 돈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고 이념 문제 때문에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평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뭐 상당히 복잡하고 갈등이 많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도 비슷한데요. 이럴 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그런 정신을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틀란타 거기에 세계인권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인 최초로는 안창호의 발자국이 현행이 됐습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사진이 안창호 선생님의 발자국입니다. 거기도 됐고 또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죠? 갔을 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웬만큼 자리를 잡고 간 데가 리버사이드였죠, 그죠? 거기서 이제 상당히 또 많은 활동을 하게 되죠. 거기에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안창호 이 세 분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루터 킹, 간디의 버금되는 거죠. 버금가는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독립운동가 이런 인정을 받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동상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상가, 혁명가, 그죠? 이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